16화 줄거리. 종상이가 처음 계획한 사업은 은행이었지만 개성상인 특유의 합리적인 금융제도 때문에 이성희의 공감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접는다. 태임은 학교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종상은 지금껏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태임의 자산을 궁금해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괴로워하며 망종짓을 일삼던 태남을 배씨 부부가 힘겨워하던 차 마침내 종상이 태남을 데리러 온다. 서해랑에서도 질랄병을 고치지 못하는 태남은 난폭한 행동을 일삼고 이로 인해 종상과 태임은 종종 갈등을 겪는다. 그러다가 기돌레에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태남을 보고 태임은 그동안의 분노가 폭발해 태남을 끌고 머리빵 아씨가 출산한 폐가로 데려가 태남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 후 태남이는 딴 사람처럼 얌전하게 굴었다. 여전히 아래 것들은 그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몸을 피했고 부득이 마주쳐도 옷자락을 스치기조차 두려워했지만 그는 등신처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었다. 먹고 자고 입는 게 남보다 왕성하고 험한 건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던 키는 더 자라기를 멈춘 듯했고 기운을 쓰지 않게 되자 그 우락부락하던 살집이 다 곱살해진 듯했다. 저렇게 자라다간 곧 구척에 이를 것이라고 수군대던 키였다. 아래 것들의 그런 수군대면 대견함보다는 두려운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거의 계획한 바 없이 저지른 폭로가 태남이를 잡돌이하는 데 성공을 거둔 후에도 태임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광풍 같은 힘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 괴력과 울분과 헛된 욕망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잠자고 있는 것일까? 태임이는 태남이를 볼 때마다 그런 궁금증에 휩싸였고 그게 드러날까봐 될 수 있는 대로 태남이를 가까이 마주보려 들지 않았다. 처음에 갓난이라 부르던 딸은 종상이가 몇 날 며칠 고심하여 열한이라 이름 지었다. 어미가 지은 갓난이라는 이름에서 끝의 자를 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종상이다운 자상한 배려였다. 태임이는 열한이라는 딸의 이름을 매우 어여쁘게 여겨 구슬을 굴리듯이 그 음류를 혀끝에서 굴리며 즐거워했다. 두 돌이 다 된 갓난이의 재롱은 새록새록했고 총기 또한 유별나서 세상 재미가 다 이 집에만 모여서 옥식을 대는 것 같았다. 하루는 태임이가 열한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빗겨 종종 머리를 따아주며 재롱을 즐기는데 묻는 말마다 돌아오는 대답이 영악하고 물리 또한 훤한지라 대견하고 신통하여 품에 안고 귀에해 마지 않았다. 딸에 대한 자지러질 듯한 애정으로 태임은 자신의 시간을 사라져버린 윤영기로 마냥 되짚어가며 그리운 소꿉 노래를 떠올렸다. 앞산에는 빨간 꽃요, 뒷산에는 노란 꽃요. 빨간 꽃은 치마 짓고 노란 꽃은 저고리 지어 풀리 꺾어 머리 허고 그이 딱지 솥을 걸어 흙가루로 밥을 짓고 솔리빌랑 국수 말아 풀각시를 절시키세. 풀각시가 절을 하면 망근을 쓴 신랑일랑 꼭지꼭지 흔들면서 밤주먹에 물 마시네. 열한이가 고개를 까닥이며 따라했다. 모녀간의 활약함이 태임이로 하여금 나이를 잊게 했다. 그녀는 딸또래의 계집애로 돌아가 혓짧은 소리로 가락을 맞추고 있었다. 그때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내다본 돛돌 아래 태남이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볼일 보러 들어왔다 나가는 길에 잠시 멈춰선 것이련만 그 아득한 눈길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태임이와 눈이 마주친 후에도 그는 비켜서지 않았다. 태임이는 그가 그렇게 여리고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걸 처음 보았다. 무슨 볼일이 있는? 태임이가 먼저 말을 시켰다. 아, 예, 아니시다, 누님. 비로소 태남이의 아득한 시선에 초점이 돌아왔다.
여지껏 그가 더듬고 있던 곳은 모녀의 활약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사라진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내가 내 시간을 모태에서 갓떨어진 시기까지 되짚어 갈 수 있다고 해도 육친의 자해의 흔적을 찾아낼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태이미의 심정을 쓰라리게 했다.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무슨 보물단지처럼 태남이에 대한 환상을 독점하고 아껴왔을 뿐 실제의 태남이에겐 연민조차 품어본 적이 없었다. 열한이를 안아보겠는? 태이미가 말했다. 왜 벼랑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전혀 마음에도 없는 거짓은 아니었다. 여우골에 다녀오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한 번쯤은 마음을 풀 계기가 있어야만 했다. 대답 않고 획 돌아나가다가 말고 돌아선 태남이가 천천히 걸어왔다. 돛돌까지 올라온 그에게 태이미가 열한을 내주었다. 태남이는 어설프게 열한이를 잠깐만 안아보고 내려놓았다. 우락부락한 줄만 알았던 얼굴이 그동안 많이 상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그늘이 그를 몹시 나이 들어 보이게 했고 육체적으로 숙성한 것과는 다르게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많이 상했구나. 밥은 잘 먹는. 예, 학교는 윤치어 어른이 세운 사립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형님하고 의논을 한 게로구나. 아니요, 지가 좀 알아본 곳도 있고 학교에서까지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그러하면 말리진 않겠다. 마음을 붙인 연후에 공부도 공부니까. 그래, 그 학교엔 나이 먹은 학생도 덜어 다닌다던. 거의 다 어른들이라던데요. 선생 중엔 서양 사람도 있고요. 그건 나도 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희들 문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를 믿게 하는데 더 열성신이 났다고들 하더라. 그 점은 너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게다. 그렇게 해서 태남이는 산지연에 있는 인삼 제조실에서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한영서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태남이가 미처 그 학교에 마음 붙일 겨를도 없이 호열자가 창궐했다. 송도보다 송도를 에워싼 시골이 더 심했다. 우물은 큰데 한 우물을 먹는 샛골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랫말, 윗말, 건너말 등 세 마을을 통틀어 샛골이라고 부르고 그 작지 않은 마을들이 각각 우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개울과 언덕으로 격해 있었지만 세 마을의 비옥한 농지에 물을 대고 아이들이 미역 감고 아낙네가 빨래하고 남정네가 천엽하는 개울은 풍천내 하나였다. 풍천내는 흘러가면서 작은 지류를 받아들여 더욱 풍요해지다가 저 또한 지류가 되어 큰 하천과 합해지게 되지만 샛골을 감싸고 흐를 때가 제일 물이 맑았다. 그 물의 발원지인 물레울 칼봉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물레울 칼봉은 숲이 깊을 뿐만 아니라 바위가 희고 작은 폭포가 많아 여름만 되면 인근 마을은 물론 송도에서까지 물맞이들을 오는 산이었다.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우물물보다도 더 그 물맛을 믿고 아끼고 자랑했다. 여름엔 배잔방에 입은 채 풍덩 뛰어들기도 주저치 않았지만 목마르면 언제라도 두 손으로 길어서 꿀꺽꿀꺽 마시고 나면 약수라도 마신 것처럼 뱃속까지 개운하곤 했다. 겨우내 신어 올이 안 보이게 더러운 버선을 드립다 방망이질해서 부비는 바로 곁에서 방금 캐낸 냉이달래를 씻으면서도 꺼림칙한 생각이 조금도 없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아까까지 지게로 두엄을 전하르던 구릿빛 젊은이가 픽 쓰러져 토사광난을 시작했다 하면 며칠 새 온몸의 물기가 말라 눈꺼풀이 꺼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몸을 비틀며 죽어가는 괴질이 돌림병인 것까지는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 집에서 뒷간 출입이 잦은 눈치만 보여도 그 앞을 지나가기조차 꺼렸지만 같은 우물 먹고 같은 냇물에 빨래하고 푸송기 씻어 먹는 일은 여전했다. 토사강나는 특히 빨래거리를 많이 만들어냈고
식구들이 할 수 있는 병고와는 그걸 빨리빨리 빨아대는 일이 우선했다. 아무도 그걸 말릴 엄두를 못 냈고 설사 누가 그 일로 하여 더욱 그 괴질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고 짐작했대도 하늘이 내린 물을 먹어라 말아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밖의 일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것도 서러운데 누가 무슨 권한으로 감히 물길을 끊는단 말인가. 병이 무서워 접근은 못하면서도 한 우물을 먹는 이웃 간의 정리가 이게 아니지 싶은 순박한 가책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환란 중에도 한껏 관대해져 있었다. 태이미의 외가인 손씨가는 그때까지도 셋골에 남아 있었고 셋골은 물론 그 면내에서도 제일 가는 대농이었다. 허나 실속은 소문난 것처럼 알차지가 못했다. 자수성가했다기보다는 딸을 전초만에 맏며느리로 출가시킨 덕에 금시 발복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현재의 당주이자 태이미의 외삼촌인 손태복은 잘 지키지 못했다. 셋골과 인근 마을에 산재한 수만간의 산포를 야금야금 처분해서 송도 한양 등지에서 상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돈 이성이 흉내를 낸 게 잘못이었다. 안 되려면 처음부터 안 될 것이지 처음엔 보따리 장사처럼 소규모로 손을 대본 서양 물건 대넘기기 장사가 엄청난 이문을 가져왔다. 얼굴에 바르는 크림, 머리기름, 장신구 등 냄새가 심리를 가게 향기롭고 모양이 요상한 물건들은 소울에 세도하는 양반대 아씨들이 한 번만 봤다 하면 황홀해서 탐내맞이 않으니 부르는 게 값이었다. 곱절 장사는 손대복에 절제할 줄 모르는 성품에 기름을 붓듯이 욕심을 북돋았고 제따낸 돈이 어떻게 새끼를 치고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이치가 불을 보듯이 환해지는가 싶었다. 그가 터득한 이치 중에 으뜸가는 이치는 돈을 놓아야 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였다. 처음엔 노모와 조강지처의 눈치가 보여 조금씩 팔아가던 땅을 겁없이 뭉청뭉청 없애기 시작했다. 그러자니 돈 놓고 돈 먹는 이치에 따라 집에다가도 돈을 풍족하게 썼고 그의 아내에게도 그때 시골 여자로는 처음으로 일본 화장품을 얼굴이 뽀얗게 처바르고 다닐 수 있는 호강을 시켰다. 그의 노모까지 손시집에 10년 대운이 내렸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요상한 물건을 대던 일본 상인한테 한 번 큰 돈을 떼이고부터는 되는 일이 없었고 그와 비슷한 장사꾼들만 5, 6월 8일처럼 수도 없이 번성해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이문만 박해졌다. 게다가 한참 때 구색 삼아 소울에 두게 된 기생첩에 통큰 씀씀이도 그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그가 비로소 재수와는 물론 양기의 한계까지 느껴 고향집과 조강지처의 품을 그리워할 무렵엔 이미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돈이 없어지니 소실은 내쫓기 전에 떠나가고 머물러 봤대자 복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 만큼 그의 물리도 트였다. 아직은 빚쟁이에게 쫓길 일은 없다는 것만을 행으로 여기면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때는 이미 노모가 화병으로 죽은 후였다. 일찍이 죽은 아버지 역시 화병이었고 두 번 다 딸 때문이었으니 전시가와 손시가는 악연 깊은 사돈간이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물에서 비롯된 양가의 인연이 아주 끝난 건 아니었다. 그 무렵부터 시집간 태이미가 외삼촌 손태복에게 땅을 사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처음엔 송도의 부자들이 흔히 그렇게 하듯이 추수나 해다 먹을 정도의 전답을 장만하고 싶어 하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태이미의 땅 욕심은 한이 없었고 마침내 이성이가 판 땅을 다시 사들이고도 더 사 보탰다. 태이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이성이 삼촌 땅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땅이었다. 태이미는 이성이가 그 땅으로 농간을 부렸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했나를 잊지 않고 있었고 비록 외삼촌과는 달리 그 삼촌은 그 돈을 미천 삼아 지금도 손꼽히는 거부가 돼 있건만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태임이는 그런 일을 남편과의 의논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꼭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는 없었지만 남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 눈치길래 손태복도 구태여 그의 배우 인물을 밝히지 않았다. 워낙 허풍기가 좀 있어 한 푼 벌면 10푼 번 것처럼 떠버리기 좋아하는 위인인지라 남의 돈으로라도 땅 사고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재미에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처지를 깜빡깜빡 잊곤 했다. 새꼴은 물론 인근 마을에서까지 손태복은 이성 이후에 제일 큰 부자로 대접했지만 그의 실속은 마름에 지나지 않았다. 실속이야 있건 없건 남에게 대접받는 맛에 속 편하게 살던 손시집도 그의 가을엔 걱정이 태산 같았다. 하필 인삼을 캘 때 호열자가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하고 일꾼 구하기가 어려웠다. 벼농사는 소작을 주고 있었지만 6년 만에 수확할 수 있는 삼농사는 삼포에 따로 일꾼을 여러 명 붙박이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삼을 채굴하려면 따로 품을 사야만 했다. 추수 때와 겹치는지라 마을에서 품을 사기보다는 삼포로만 떠돌아다니는 품을 사는 게 수월했는데 돌림병 때문에 타간 사람은커녕 이웃 간에도 발길들을 끊고 살았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번 돌림병도 빌미는 거의 네 집 혼인잔치, 아무개네 환갑잔치 등 음식과 사람이 모여 흥청대는 것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잔치를 삼갔고 사람이 죽어도 손도 맞은 집구석처럼 식구끼리 격식도 없이 치르고 말았다. 돌림병 중에서도 앓는 모습이 더럽고 참혹할 뿐 아니라 뒤끝 또한 좋지 않아 한 집 건너로 죽음이 널렸으니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마을엔 인적이 괴괴하고 죽어서 한번 호강하며 떠나던 홀령들도 몰래 달구지나 지게에 실려 앞산을 총총히 오르고 황금 물결치는 벌판에는 격양가 대신 살찐 참새떼들의 지적인만이 요란했다. 그러나 조석때가 되면 살아남은 사람은 여전히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호열자에 붙들린 집에선 아직 안 붙들린 식구가 열불나게 풍천냇가로 굳은 빨랫거리를 헹구러 다녔다. 손시집은 식구들뿐 아니라 삼포 안에서 따로 기거하는 일꾼들까지도 아직 한 명도 그 괴질에 걸려들지 않았지만 걱정은 그뿐이 아니었다. 품을 살 수 없는 데다가 인삼 수매가의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6년근이라고는 하지만 묘삼 때까지 쳐서 그런 것이지 본포로 옮겨 신고 나서 5년 만이면 채굴할 수 있건만 그 5년 동안에도 인삼에 관한 법령은 종잡을 수 없이 변경이 잦았고 관할하는 관청도 국내부에서 탁집으로 바뀌었다. 하긴 나라의 실권이 일본 통감부로 넘어간 것도 그동안이었으니 인삼 행정의 실권도 그들의 장중에서 그들이 최대한의 이권을 취할 수 있게끔 변화해 왔대도 과언이 아니었다. 통감 정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의 큰 무역회사인 삼정물산은 자국에 우길승천하는 국력을 얻고 이미 한국 정부와 홍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삼 무역의 독점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통감부가 인삼 정책의 실권을 잡은 후 삼정이 가혹하게 정비되었을 뿐 아니라 위탁 판매제도 불화제로 바뀌었지만 거의 매년 삼정물산으로 낙찰이 돼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삼정물산이 취하는 이윤이 커질수록 인삼 농가에서 사들이는 수매가는 헐해졌고 밀삼에 대한 법령과 단속은 물샐 틈도 없이 엄해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정치가 어지럽고 벼슬아치들이 부패한 틈을 타 홍삼 밀조가 성행했었다. 홍삼은 오막살이에서도 부뚜막과 가마솥과 시루와 그 밖에 몇 가지 간단한 기구만 있으면 제조가 가능했고 물가 앙등이 심할 때 누구나 탐내는 현물 중에서도 금은 다음으로 부피에 비해 값어치가 높은 물산이었기 때문에 그 밀조는 도처에서 성행했었다. 적발돼도 이익을 나누는 걸로 아전 나부랑이쯤 쉽게 구워 삶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순검은 달랐다. 적발하는데도 귀신이었지만 벌칙에 적용에도 가차가 없었다. 그들이 정한 밀삼에 대한 벌칙이란 예상한 이문에 몇 곱절을 토해놓지 않으면 표견할 수 없도록 가혹한 것이었다. 채굴하기 전까지는 송도의 태임이로부터 넉넉하게 영농비를 타다 썼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모르다가 막상 5년 동안 들인 공력에 낯을 내려는 마당에 품은 딸리고 인심은 흉흉하고 수맥가까지 더욱 떨어질 모양이니 낯을 내기는커녕 밑빠진 가마솥에다 대고 물을 붓게 한 꼴이어서 의나 안 상하려나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벌을 받든 상을 받든 그건 나중에 당할 일이고 시급한 건 횟수를 채운 인삼을 채굴하는 일이었다. 땅속에 둔다고 썩어 없어질 물건은 아니나 햇볕에 말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에도 해가 길 때 캐는 게 수였다. 이렇게 일손이 아쉬워 들판에 허수아비라도 부리고 싶을 적에 나타난 게 제득이었다. 제득이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타났다. 길면 한 해 걸럭금씩 그렇게 나타나서 내 아들을 찾아내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던 제득이니 조금도 이상할 게 없었다. 이상하게 군 건 손태복이나 그의 마누라였다. 아이고 저 왼수가 또 왔다고 눈도 바로 뜨지 않던 그들이 얼굴에 화색을 띠고 그를 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간에 당한 행패는 접어두고 한창 때의 제득이의 기운과 삼포일에 능통한 일솜씨만이 군침이 돌 만큼 탐이 났기 때문이었다. 제득이의 몰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 아니었다. 양복바지에다 동저고리 바람이었는데 벗어주어도 거지도 안 가져가게 해지고 찌든 거였다. 구름이라기보다는 끈아불 같은 걸로 돌띠를 맨 저고리 꼴도 말이 아니었지만 양복바지는 더욱 가관이었다. 우리의 바지에 비해 양복바지는 통이 좁아 넓적다리 엉덩이 생긴 꼴이 드러나 심히 민망하고 채신 없는 의복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제득이가 입은 건 양복바지 중에서도 처음 보는 꼴사나운 거였다. 누렇게 뜬 배추 이파리 같은 빛깔의 바지가 무릎 밑은 넓고 꿰맨 것처럼 착 붙었다가 무릎 위에서부터 날개를 편 것처럼 퍼진 게 괴상망측했다. 게다가 머리도 한때 빡빡 깎았던 듯 앞뒤 가릴 거 없이 한치나 되게 자란 게 빳빳이 곤두서 가뜩이나 큰 두상이 더욱 커 보였다. 그런 흉측한 몰골을 하고도 예전에 상전 앞에서 눈 한 번 내려가는 법이 없었다. 저 주제꼴에 뭘 믿고 저리 무도하게구나 싶었지만 내색 않고 반색을 했다. 어떡하든 그를 구워 삶아 부릴 수 있는 가머니서를 생각해내려고 조바심하느라 이쪽이 채통을 잃을수록 제득이가 되레 의젓하고 늠름해 보였다. 또 자식 생각이 나서 웅계로구만. 사람도 이제 그만치 했으면 마음 잡고 자리 잡고 처녀 장가들어 여발한 듯이 아들딸 줄줄이 낳고 살 때도 되자는가. 우선 이렇게 슬쩍 운을 떠보았다. 자리는 못 잡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진작 잡은 거립쇼. 어드럽게 죽기 전에 꼭 그 자식을 찾아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굽쇼. 저런 황소고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먼. 천륜이 어드럽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천륜을 가로막는 우리들은 다 몹쓸 사람이고 자넨 그렇게 도도한가. 이 세상엔 그래 천륜만 있고 인류는 아무래도 좋단 말인가. 글쎄 옳습니다요. 제 무식한 소견으론 인륜을 어긴 죄는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뎁쇼. 머리빵 아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런 뻔뻔한 사람을 봤나. 감히 그 아씨를 자네가 어드럽게 함부로 입에 올리나. 마나님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다. 마님, 전 그 아씨와 살을 섞었습니다요. 입에도 못 올리라면 지나치십니다요. 제득이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여전히 눈빛은 진지하고 당당해 그의 남루한 몰골과 심하게 안 어울렸고 그런 기괴한 부조화가 마나님의 길을 꺾었다. 입 닥치게. 그 아신 그 죄를 목숨으로 때웠어.
함부로 입초시에 오르내릴 일이 아닐세. 아씨는 자기 죄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자네는 죄 받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옛날 상전을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이치를 따질 만큼 개화까지 됐으니 생각하면 그 아씨만 불쌍하게 됐지. 옳습니다요. 그 아씨 불쌍한 거 생각하면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요. 원통합니다요. 사람 나고 인륜 났지. 인륜이 사람보다 먼저 난 게 아닌 바에야 어드럽게 인륜을 어긴 죄로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제사 깨달은 거긴 합조만 청산가부하고 멀쩡한 총각하고 눈이 맞은 게 인륜에 어긋날 게 뭐가 있으니까. 우리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시다. 제 잘못이 있다면 단지 그걸 너무 늦게 한 게 잽죠. 제득이는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었으나 행패를 부릴 때에 비해 온건하고 침착해 보였고 또 일꾼으로서의 10사람을 당할 실력이 탐나기는 더욱 굴뚝 같은지라 마나님 쪽에서 먼저 슬쩍 눈치고 들어갔다. 자네 생각이 그렇게까지 천방지축 겁없이 되었다면 중간에서 천륜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원망인들 오죽하겠는가. 나 또한 척을 쥐고 살 생각은 없으니 생각해 보겠네. 정말 마님 그래 주시겠습니까? 제득이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해졌다. 시방 당장 자네 자식을 생면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자네도 생각해 보게나. 자넨 그동안에 걔를 누가 거둬 길렀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알려고도 안 하는 눈치네만 길은 그쪽 생각도 해줘야지. 사람 거저 잘하는 거 아닐세. 또 천륜 하겠지만 기른 정도 정이고 손신해도 걔하고 남이 아닌데 비면 한 데다 맡겼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좀 해보았나. 여기서 며칠 묵으면서 걔 전정을 생각해서 정하는 게 좋겠네. 내 말 틀렸는가? 옳은 말씀이 옳습니다요. 그 자식 전정을 생각해서 입대껏 참고 참은 거립쇼. 시방도 걔를 차지할 마음으로 이러는 건 아니시다. 맹세코 아니시다. 먼 발치서 보기만 해도 원이 없겠습니다요. 정말이에요, 마님. 물건도 봐야 욕심이 생기는 뱀이네. 하물며 제 자식을 어드럽게 보기만 하고 욕심을 안 낼 수가 있겠나. 시방 당장 이 자리에서도 자넨 벌써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어. 자식을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더니 또 먼 발치로 보기만 하겠다고. 그럼 어드럭 하면 좋겠으니까, 마님. 그 자식을 위해 막노동판에서 번 돈도 한 푼을 허투루 안 쓰고 모았습니다요. 저만 잘 있다면 그걸 못 전해줘도 그만이지만 혹시 어렵게 살고 있으면 기나게 쓰게 하고픈 마음으로 뼈골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죠. 한 번만 지도 애비 노릇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마님. 정말이지 큰일 날 사람이로군. 앉은 자리에서 벌써 마음이 세 번째 변하는 걸 보고도 내가 자네를 믿을 수가 있겠나. 보아하니 자네가 돈이 없거나 게을러서 그런 꼴을 하고 있는 건 아닌 듯하니 며칠 여기서 지내게나. 마침 삶 캘 때니 일은 지천으로 있고 자네만한 일꾼이라면 품삯도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자식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소식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내 그늘에 있는 게 제일 손쉬울 걸세. 그걸 지도 왜 모르겠시니까요. 마님이 왼수처럼 내치지만 않으신다면야 처분이 있으실 때꺼정 삶 좀 캐드리는 게 매가 어렵겠시니까. 잘 생각했네. 자네를 부려먹으려고만 내 이러는 거 아닐세. 자네도 마음 다잡고 가라앉힐 동안을 갖고 나서 다시 의논해보세나. 자네 자식일 말일세. 제득이도 이쪽에서 고약한 짐승 대하듯 치를 떨 때는 행패밖에 부릴 줄 모르더니 쓸모가 있다고 여겨 슬슬 구슬리니 쉽게 고분고분해졌다. 그러나 손시댁 마나님이 보기에 제득이는 지난날의 제득이가 아니었다. 힘만 장사일 뿐 위인이 용렬하여 그의 애를 뵌 시누이까지 더럽다는 말 한마디로 타개하면 좋겠었는데 지금의 제득이는 달랐다. 그들의 관계가 발정한 짐승 같은 야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나님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의문이 얼핏 들 만큼 그는 달라 보였다.
그런 생각은 생가망가 할 뿐 아니라 여간 기분이 나쁜 게 아니어서 제드기를 잡아둔 게 불현듯 뉘우쳐지기까지 했다. 제드기가 밥을 무대소처럼 한정없이 먹는다고 했다. 오죽 줄이고 지냈으면 그러랴 싶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실컷 먹어둬야 힘을 쓰지 싶기도 했고 곧 뱃속이 잊고 나면 덜 먹으려니 싶기도 했다. 이제 뱃속이 잊을 때도 됐다 싶을 무렵 배탈이 났다고들 했다. 무섭게 먹더라니 작작 먹지 하면서 아래 것들은 그의 배탈을 재미나 하는 눈치였다. 아침나절만 해도 배탈이라고 하더니 점심때가 좀 겨워서부터 예서재서 술렁대면서 호열자라고 했다. 마나님은 그제서야 그렇게 노심초사 불러들인 게 품이 아니라 호열자였다는 걸 깨닫고 경악했다. 그날 밤 안으로 제드기는 마을 끝에 있는 빈집으로 옮겨졌다. 두 내외가 다 호열자로 죽어나간 집이었다. 비록 금줄은 안 쳤지만 아무도 그 집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 산 목숨을 한 대다 팽개칠 수는 없고 그만하면 가장 적절한 죽을 자리를 마련해 준 셈이었다. 호열자에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었고 살아난 사람도 있건만 마나님을 위시해서 아무도 제드기가 회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남다른 기운과 엄장, 유난스럽던 식탐 등으로 미루어 제드기가 남보다 몇 배 지독한 귀신에 붙들렸거니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며칠 기다려 안에서 기척이 없으면 아예 집재에 불을 질러버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옳소, 옳소. 아래 것들은 너도 나도 찬성을 하면서 불을 보며 사람 타는 냄새를 맡고 싶은 잔혹한 열망으로 얼굴들이 벌써부터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무사하고 청정한 일터에 더럽고 끔찍한 악질의 화상 같은 사내를 불러들인 주인 마님을 원망했고 그 사내는 죽어도 이미 문 안에 든 악질은 남아 질당하게 해코지를 해야만 물러날 것 같은 예감에 전전긍긍했다. 그들은 그들의 원망과 무서움증을 해소하기 위한 푸닥거리처럼 그 일을 원했다. 제드기를 외딴 집으로 내친 지 이틀 만이었다. 마나님은 문득 일꾼들이 제드기가 죽기도 전에 불을 지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 무서운 짓이었다. 겁에 질린 아우성과 핏발선 눈동자들이 그 짓이 하고 싶은 조급한 갈망을 제드기가 죽을 때까지 참지 못하고 곧 미쳐 날뛸 것만 같았다. 어둠이 짙어지자 일꾼들이 드디어 일을 저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마나님은 점점 더 가슴이 벌렁대고 좌불안석을 했다. 제드기가 죽을 때까지 못 참겠는 게 일꾼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나님은 스스로 미친 바람이 되어 흰 옷자락을 펄렁이며 마을 끝을 향해 달려갔다. 봉창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비쳤다. 아직도 살아있음인가? 불을 켜놓은 채 숨을 거뒀음인가? 불빛 외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감지할 만한 기척이 없었다. 귀를 기울여 봐도 신음소리나 숨소리는 물론 그 병의 특징이라는 광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나님은 잠시 봉당에서 서성대다가 불빛이 비치는 아랫방문을 열었다. 악취가 진동을 해서 우선 코를 싸지었다. 거적, 희꾸무레한 혼잎을 누더기, 그런 것들이 오물과 뒤범벅된 가운데 누워있는 제드기는 꼼짝도 안 했다. 등잔불이 그늘을 과장해서 그런지 눈자위가 꺼져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솟은 코와 붉어진 광대뼈 때문에 뺨은 이미 육탈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 밖에 드러난 손등이며 정갱이도 백지장 같았다. 마나님은 자신의 담대함을 스스로 대견해하며 큰 기침으로 인기척을 대신했다. 그의 자식이 여우골 외딴 집에서 태어나던 날 가랑이에서 불이 나게 동분서주하던 생각이 나서 내 팔자야. 내가 제드기한테 전생에 신세를 졌어도 큰 신세를 졌는갑다 한탄하며 돌아서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의 목청을 울릴 때 나는 음색이 빠진 이상한 울림이어서 마나님은 간이 콩알 만큼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마나님은 돌아서면서 문지방에 감긴 파리한 손가락을 보았다. 이어서 다른 한 손이 마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실성한 울림의 뜻을 마나님은 용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드기의 목을 울리고 있는 건 목청이 아니어서 귀로 알아들은 게 아니었다. 마나님은 머리칼이 곤두설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그 지독한 공포감이 마나님의 청각을 영검스럽게 했다. 고개를 끄덕여도 제드기는 옷자락을 놓아주지 않았다. 마나님은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나를 놓아주어야 자네 자식을 부르러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내 시방 곧 발빠른 사람을 보내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할 테니 나를 놓아주게. 마나님은 제드기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었으나 순리로 하고 싶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이었다. 억지로 놓여놨다가 생전 붙들려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마나님의 옷자락이 풀렸다. 마나님은 곧장 일꾼들이 기거하는 집으로 가려다 말고 집으로 갔다. 일꾼에게 말로 전가를 한다는 건 온 동네에 나발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듯하여 망설여졌다. 아직 안 주무시니까 사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손태복은 목침을 높이 하고 이야기책을 읽고 있었다. 팔자가 늘어졌구려. 호열자가 내 집거정 들이닥쳤는데 얘기책 읽을 마음이 나요. 나길. 뒤숭숭하니 잠이 안 와서 읽는 게지. 속이 편해서 읽는 줄 아남. 영감은 글씨가 잘고 겉장에 울긋불긋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야기책을 덮으면서 말했다. 편지 한 장 써줘야 가시다. 편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불쑥 편지는 무슨 편지. 제드기가 곧 숨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임장 그럼 시방 거길 갔었단 말이야. 그럼 어드럭해요. 그것도 인명인데 죽었나 살았나 들여다도 못 보오. 예사병 같으면 그것도 인명인데 내쳤을까.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날더러 부고라도 쓰란 말이오. 뭐요? 죽기 전에 제 자식 한 번만 보게 해달래요. 그래서 누님 댁에 발빠른 사람을 휘딱 보냅시다요. 죽기 전에 부자 상면시켜주는 게 우리 도리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원기 되겠습니다. 어휴 무서워. 그제서야 마나님은 으스스 진저리를 쳤다. 제드기의 질기고도 파리한 손길이 아직도 도초에 묻어있는 것 같아서였다. 만약 제드기가 아들을 못 보고 죽게 된다면 그 손길로부터 생전 못 벗어날 듯 싶었다. 마나님은 사랑의 구색으로 갇혀만 놓고 별로 쓸 일이 없었던 지필묵을 찾아내어 손수 목을 갈며 서둘렀다. 영감이 뜨악한 얼굴로 선뜻 붓을 잡으려 들지 않자 마나님은 벌컥 화를 냈다. 그것도 재주라고 애끼시니까. 하긴 저 영감태기가 나한테 안 아낀 게 뭐 있나. 아끼긴 뭘 아낀다고 앙알대. 편지란 쓰기 전에 먼저 편지투를 생각해야 하는 거요.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알르니 죽지. 밤새도록 편지투 생각이나 허시구랴. 그동안 내가 휘딱 댕겨올 테니. 마나님이 치마에 바람을 일으키며 일어서자 영감은 마지못해 지필묵을 끌어당겼다. 사람이 당장 숨 넘어가고 있어요. 마나님은 뻣뻣이 선 채 이렇게 퉁명스럽게 재촉을 했다. 그렇게 서둘러서 제일 발빠른 젊은 일꾼을 보냈건만도 그 편지가 서해랑 집에 당도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태이미는 태남이가 제 출생에 대해 알고 나서 하도 사람이 변한지라 괜히 일러준 게 아닌가 은근히 후회도 되고 한편 측은하기도 했던지라 그 전가를 받고 먼저 알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어쩔 뻔했어요. 미리 안 알렸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길 그래도 잘한 거죠. 시방 잘잘못 따지게 됐소. 태남이는 지금 호열자가 창고라는 고장으로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러 가야 하는 거라오.
그게 예산일인 줄 알아. 종상이는 조심스럽게 이마를 찡그리고 말했다. 그럼 보내지 말자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야 있겠소. 태임이가 뜰 아랫방에 잠든 태남이를 깨워 간단히 자초지종을 말하고 당장 새골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태남이는 태임이가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가랑이를 잘못 깨기도 하고 단추를 잘못 끼기도 하다가 무섭다고 말했고 태임이는 무서워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상이가 떠나려는 태남이를 불러 세우고 물 한 모금도 끓여 먹고 끓이지 않은 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또 환자의 토사물이나 배설물이 묻은 건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태우라고 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명심하고 있다가 꼭 지켜야 하느니라. 그게 내 목숨을 부지하고 또 이웃에게 폐를 안 끼치는 비방이니라. 알겠는. 태남이는 고개를 한번 끄덕거리고 일꾼의 뒤를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두 사람의 걸음은 곧 다름질로 변했다. 불 밝히고 기다리고 있던 마나님은 태남이가 당도하자 그 외딴지 문간까지만 데려다 주고 왔다. 그때까지 제득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생면을 했는지 보지 못했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아들이 좋긴 좋아. 사람은 그저 무슨 짓을 했어든지 신은 남기고 볼 거야. 마나님은 제득이의 생사를 그의 아들에게 떠맡긴 홀가분함을 이렇게 중얼거리며 편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외딴집 굴뚝에선 온종일 연기가 났다. 웬 젊은이가 그 집으로 물을 길어 들이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셋째 날엔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젊은이가 거적에 만 걸 지게해지고 앞산을 오르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그 외딴 집에 불이 난 걸 먼 발치서 구경만 했다. 남보다 가까이 가서 불구경을 하고 온 사람이 이글대는 불꽃을 망연히 지켜보고 있는 젊은이를 보았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한줌 잿더미로 내려앉은 외딴 집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호열자가 이 마을을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신전심으로 하고 있었다. 젊은이는 보이지 않았다. 손시집에서도 태남이를 찾지 않았다. 그때 태남이는 농바위 고개 위에 있었다. 바지가랑이가 온통 이슬에 젖어 덜덜 떨렸다. 그러나 그는 꼼짝하지 않고 발 아래 늙고 아름다운 고장이 겹겹의 의상을 벗듯이 미명에서 박명으로, 박명에서 여명으로 밝아오는 걸 지켜보았다. 마침내 해가 불끈 솟으며 송도의 전모가 드러났다.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태남이는 농바위 사이에서 솟는 시린 샘물에 북북 세수를 했다. 물집 잡힌 손바닥이 아렸다. 간밤에 혼자서 아버지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구덩이를 파던 생각이 났다. 조금도 외롭거나 무섭지 않았다. 지금도 슬픔보다는 아버지는 위대했다 라고 외치고 싶은 격한 환희가 가슴 깊이 용소듬치고 있었다. 태남이가 그의 생부 제득이가 격리된 집에 당도했을 때는 새벽녘이었다. 아버지는 빈사 상태였고 등잔불은 자욱한 그을림을 피워올리면서 사이어 가고 있었다. 방 안에 가득 고인 악취 때문에 석유가 다해 심짓하는 매캐한 냄새가 되려 숨을 돌리게 했다. 태남이는 우선 뒤터 쪽마루 밑에서 석유가 남아있는 양철통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등잔에다 석유를 붓고 심지를 돋우자 방 안의 사물이 한결 분명해졌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아직도 멋지 않은 토사광란밖에 없었다. 뽀글뽀글 거품이 개는 소리가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났고 그럴 때마다 뿌연 쌀뜨물 같은 걸 싸기도 하고 개우기도 했다. 그 소리가 안 나길 기다린다는 건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같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마냥 그런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다. 지옥이 아니면 고약한 꿈이었다. 오물을 치우기 위해 아버지를 들어올릴 때마다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태남이가 얼핏 얻어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운이 장사일 터였다. 태남이는 걸핏하면 못된 기운을 쓸 때마다 종상이 내외는 물론 아래 것들까지도 쯧쯧 부전자전이로군 하는 눈치가 역력했더랬다. 직접 얻어들은 것과 이렇게 은연중 눈치챈 걸로 태남이는 어느 틈에 아버지 상을 만들어 간직하고 있었는데 실제의 아버지는 그와는 얼토당토 않았다. 몸에서 물기가 거의 다 빠져 뼈에 가죽만 남았고 가죽에도 탄력이라고는 없어 헛개비처럼 가볍건만도 쌀두물 같은 토사광란은 멋지 않고 있었다. 학교에서 사람의 몸은 거의 다 물로 돼 있다고 배운 게 딱 들어맞는 게 태남이는 그 경황 중에도 신기했다. 그 외엔 그 죽어가는 호열자 환자한테 정은 물론 막연히 기대한 천륜의 이끌림 같은 것도 우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끔찍한 자리를 피하지도 그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다. 그는 종상이가 가르쳐준 대로 뭐든지 끓여서 요기를 했고 가끔은 끓인 물로 죽어가는 사람 입속을 죽여주기도 했고 집안에 남아있는 이부자리, 옷가지, 누더기 등을 잡히는 대로 모아다가 환자의 진자리를 자주자주 마른 자리로 갈아주기도 했다. 환자의 남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건 태남이 눈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그동안을 못 참고 도망가 버리면 생전 자식돌이 흉내낼 기회도 없으리라는 감상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참혹한 정체를 똑똑히 봐두어야 한다는 자학과 참개 때문에도 그는 그 자리를 잘 견딜 수가 있었다. 태남이는 자기가 양반의 자식이거니 한 헛된 꿈에 대해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복수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틀 밤과 하루낮을 넘기고 나자 환자의 몸에선 물기가 닿았는지 뽀글거리는 소리가 멎었다. 환자의 몸은 회색빛이었고 숨결은 미물의 숨결처럼 미미했지만 숨을 거두기 전에 특이한 소강 상태 때문에 편안해 보였다. 부패가 시작되는 것처럼 푹 꺼졌던 눈꺼풀이 경련을 치면서 열렸다. 아득하고 희미한 눈빛이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인기척을 찾고 있었다. 태남이가 가까이 가자 입이 열렸지만 음색이 없어서 가래를 휘젓는 탁한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태남이는 눈치로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목청껏 자기가 그의 아들임을 외치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한때 울퉁불퉁 힘세었을 마디마저 구종물이 되어 녹아내린 듯 터무니없이 긴 손은 뼈만 남아 갈퀴나 쇠수랑 같은 농기구를 연상시켰다. 죽어가는 사람의 아득한 눈빛에 물기가 어리는 걸 태남이는 보았다. 쥐어짠 마지막 물기에 태남이의 마음도 쥐어짜는 듯 옥죄고 아팠다. 태남이는 생전 울어보지 못한 아이처럼 입을 악물고 신음했다. 제드기의 목이 경련을 하면서 온 힘으로 목에 걸린 가래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제드기의 음색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태남이는 귀를 바싹 갖다 대고 그가 말하려는 걸 명료하게 알아들었다. 애비는 반평생을 남이 나를 업수히 여겨도 분한 줄을 몰랐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이 업수히 여기고 부려먹도록 태어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명된 세상에선 사람 목숨은 똑같이 귀하다고 가르치더구나. 사람을 귀한 목숨, 천한 목숨, 보통 목숨으로 구별해서 서로 상종을 못하게 한 건 옳지 않으니 없애야 한다는 걸 알고부터는 세상 사는 맛이 다 달라지더구나. 애비가 그걸 진작만 알았어도 너나 너희 애미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걸. 용서해라. 그러나 하마터면 그걸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알고 죽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애비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건 색골을 떠나 동학군, 노가다판,
예수당을 두루 거치면서 기동량으로 얻어들은 것도 있지만 그동안 업무는 깨쳐 글을 읽게 된 덕이 더 컸다. 뒤늦게 너를 찾은 것도 가르치고 싶어서였다. 개명된 나라법은 양반과 상놈을 없앴다지만 못 배워 무지해서 업수의 역임을 당하는 것만은 아무도 못 말릴 테니 두고 보렴. 너를 가르치려고 애비는 거짓골을 하고도 돈을 모았단다. 막벌이한 품삯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처지에 따라 큰 돈처럼 쓸 수도 있으리라. 혹시 내가 귀인을 만나 유복하게 지내고 있어도 아비의 유산이니 작더라도 크게 써주면 여한이 없겠다. 대강 그런 뜻의 말을 부자는 가슴으로 주고받았고 말을 마친 제득이는 후들후들 떨리는 팔짓으로 힘겹게 복국을 가리켰다. 천정없이 드러난 복국의 들보는 장정 종아리만도 못한 가냘픈 것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그 한가운데 역시 버선바닥처럼 찌들은 전대가 질끈 동여매져 있었다. 도리가 낮은 시골집이라 태남이는 약간의 발돋움만으로도 그걸 끓을 수가 있었다. 세모꼴로 터진 대로 손을 넣으니 역시 끈끈하게 찌들은 지전이 만져졌다. 태남이는 그걸 꺼내 세워보는 대신 아버지 보는 앞에서 바지춤을 걷어내리고 그걸 배에다 찼다. 오랫동안 때와 땀에 전 무명천의 끈끈한 감촉은 아비와 맨몸으로 얼싸하는 것처럼 태남이를 전율스럽게 했다. 거기까지 지켜본 제득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태남이는 아비가 운명한 걸 확인하자 그 집에 남아있는 옷 중에서 아껴두었던 걸로 갈아입혀 남의 눈에 안 띄는 시각에 앞산 양지 바른 자리에 깊이 묻었다. 비록 거적에 말아 지게로 운구했을 망정 호열자로 죽은 죽음으로선 그만하면 호사한 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초가를 불사르고 새골을 떠난 것이었다. 태남이는 허리에 찬 전대를 툭툭 쳐서 확인해보고 손살같이 농바위 고개를 내려갔다. 서해랑 집에 당도했을 때 일찌감치 바깥마당을 쓸고 있던 언녀나범이 먼저 안으로 뛰어들어가 태남이가 온다고 연통을 한 모양이었다. 마루 끝까지 나와서 태남이를 맞은 태임이는 괴이 적은 듯 물었다. 어드렇게 되었는? 어저께 운명하셨시다. 그런데 내 얼굴에 왜 그렇게 희색이 만면하는? 억지로라도 슬픈 낯을 꾸밀 순 없는. 아래 것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뭐하러 억지로 꾸미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분이 장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 기쁜거려. 내가 병고 안에다 장사거정 혼자서 치르더니 어지간히 고단한 게로구나. 들어가 쉬려무나. 그러나 종상이는 종상이대로 태남이가 쉴 틈도 주지 않고 닥달을 했다. 더운 물로 씻고 양치질하고 옷을 훌라당 벗어 내놓으라고 하더니 내놓은 옷은 불사르게 했다. 단 한마디의 문상의 말도 없이 닥달질만 하는 게 야속했으나 찌들은 전대를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다는 걸로 저기 위안이 되었고 또 식구들의 비정에 안갚음을 한셈 칠 수도 있었다. 당할 대로 다 당하고 한숨 자려는데 한증을 다녀오라고 해서 또 하라는 대로 했다. 한증까지 하고 나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 김에 그는 천정 반자지한 모퉁이를 뚫고 전대를 그 안에 간직했다. 그리고 하룻밤 하루낮을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었다. 꿈도 없이 완벽한 잠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아 어리둥절했다. 자신 속에 있는 뜨겁고 광폭한 걸 누가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대며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럴 리가 없다고 자신을 못 믿어하는 느낌 때문에 그는 잠을 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천정에 난 험집을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동강난 기억을 이을 수가 있었다. 버선바닥처럼 찌들은 전대와 가래 끓는 소리가 먼 옛날 일 같기도 하고 시방글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것의 정체 같기도 했다. 밖에 인기척이 나자 그는 방문을 열고
자기가 얼마 동안이나 잤나부터 물어보았다. 이쁜이는 지레 겁먹은 얼굴로 하룻밤 하루낮이라고 대답했다. 겨우. 태남이는 이렇게 반문하고 두둑한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다. 만약 강릉골 후송이와의 만남이 없었던들 태남이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쓰다듬을 좀 더 오래 즐기며 당했을 것이다. 그동안 후성이는 종상이의 연줄로 서울의 닥터스톤네 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제학당에 다니고 있었다. 재작년에는 그의 어머니까지 강릉골의 토지를 정리하여 서울로 올라가 병원 근방에 조그만 집을 장만하고 병원에 붙은 살림집에 드나들며 일을 거들고 있었다. 종상이가 1년에 한두 번씩 상경할 때 일부러 짬을 내서 들르면 후성이도 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닥터 스톤 내외의 신임도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종상이는 끝내 극복하지 못한 문명되고 부강한 나라 사람의 우월감과 의료봉사로 위장한 본디 목적인 예수교를 퍼뜨리는 일에 따른 그들의 독성과 위선을 후성이는 잘 견디고 있었다. 후성이가 잘 견딜 뿐 아니라 신임까지 얻으니 종상이도 낯이 났다. 닥터스톤 내외는 종상이가 그들의 기대를 배반해서 섭섭해하던 일을 잊고 종상이만 보면 예수쟁이다운 유연한 허풍으로 후성이처럼 총명하고 선량하고 될성부른 조선 청년을 만나게 해준 걸 감사해 마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부성이 이성이 형제가 돌보지는 않았지만 늘 눈 위에 달린 혹처럼 거북하게 여기던 강릉골 부치들 문제는 일단락을 진 셈이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밭자위를 하면 지대길까 저하여 제사 참례 한 번을 안 시킬 만큼 숫제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지냈지만 모자가 다 멀리 떠나 스스로의 살 길을 마련하니 그동안 너무한 거나 아닌가 절로 제발이 저려올 무렵이었다. 종상이가 명절 때 처삼촌들이 모인 자리에서 후성이도 전시집 자식 대우를 해주는 게 마땅할 듯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 그 자신 전시가 아니면서 후성이네와 꾸준히 인연을 맺고 돌보았고 서울로 이사갈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게 그런 말을 떳떳하게 꺼낼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 막내 처숙을 할아버님 제사 참례만이라도 시키도록 하시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부성이도 이성이도 종상이가 말하는 처숙이 누구인지 처음엔 못 알아들었다. 비록 안 듣는 대서지만 후성이를 그렇게 부르긴 종상이도 처음이었다. 촌수로는 처삼촌이 되나 장가들기 전에 한솥밥을 먹을 때의 친숙한 관계에서 비롯된 버릇과 서출에다 까마득한 소나래라는 얕봄 때문에 이름을 불렀고 후성이 역시 오늘날까지 깍듯이 형대접을 해왔건만 종상이는 속셈이 있는지라 그렇게 운을 떼고 눈치를 살폈다. 처음에 못 알아들을 때도 참 딱도하다는 듯이 쳐다만 보고 알아들을 만한 암시를 주지 않았다. 아, 강릉골 후성이 말인가. 이성이보다 훨씬 마음이 여린 부성이가 먼저 아는 척을 했다. 강릉골 집에 대한 우리 처사가 너무 박저러다고 자네도 여기나 보내만 생각해 보게나. 돌아가신 어른이 어드런 분인가. 한창 때는 1년 12달을 거의 외방에서만 사셨으니 소실도 두셨음직컨대 한 번도 후환을 남기신 적이 없거늘 말년에 그것도 지척에다 소실을 두시고 생산까지 해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은 생각을 하면 오죽 요망한 여자일까 싶어 자식된 도리로 어드럽게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나. 말빨이 센 이성이가 곧 청산유수같이 변명을 했다. 요망한 분은 아닙니다요. 아시다시피 제가 몇 년이나 모셔들의 짠시니까. 그건 한솥밥 먹는 것만 갖고 알 일이 아닐세. 여자가 남자 간을 대낮에 빼먹는다던가 베갯머리에서 빼먹지. 글쎄오시다. 딴 건 몰라도 욕심은 없는 분이라는 건 장담을 만해서 아뢰는 겁니다. 어르신네 돌아가신 후에도 모자가 극듣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얻어가진 게 없었더랬으니까요. 서울 가서도 양놈 드난살이나 진배 없는데도 이제야 팔자가 좀 피나보다고 좋아할 지경이니까요.
후송이 뭐가 얻어가진 게 없다는 건 전시가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바였다. 실은 그것 때문에 그들 모자를 가까이 하기를 꺼린지라 앞으로 짐이 될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한데도 구태여 박절하게 굴 게 없다 싶었던지 제사 참내의 승낙이 떨어졌다. 종상이는 부랴부랴 그 기쁜 소식을 편지로 알렸고 후성이가 때맞춰 내려왔다. 종상이네로 먼저 온 후성이는 하도 전첨한 영감을 빼닮아 할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정이 애틋한 태임이는 보고 또 볼수록 신기하고 정이 갔다. 나이는 손아래나 학렬이 손이인 관계의 어색함도 있고 막내 삼촌아 막내 삼촌아 하면서 대견히 여기고 친숙하게 굴었다. 후성이의 눈은 전첨한 영감의 눈빛 그대로 쏘는 듯이 강렬했지만 대처에서 부대끼면서 터득한 눈치로 자주 흔들리곤 했다. 특히 툭하면 곤두서던 풍성한 수염에 덮였던 빠른 하관에 파리끼한 면도 자국만 있으니까 예리하고 쌀쌀해 보였다. 다행히 후성이는 부침보다 부침성이 있고 구변이 좋았다. 종상이는 그동안 더욱 유려해진 후성이의 언변이 은근히 못마땅했지만 태임이는 여간 즐거워하지 않았고 태남이는 홀린 듯이 넋을 잃고 바라다 보았다. 이제 어른도 양복 입은 이가 신기할 만큼 드문 건 아니었다. 종상이만 해도 양복과 두루마기를 격금 내기로 입었지만 사람들은 양복쟁이라고 할 만큼 양복이 태가 났고 입을 줄도 알았지만 후성이만은 못했다. 다리가 길고 태깔이 희고 몸매가 날씬하고도 강건하여 양인이 양복을 입은 것처럼 보기가 좋아 우직한 태남이가 보고 반할만 했다. 태남이가 더욱 탐복한 건 그날 밤 후성이가 일으킨 한바탕의 평지풍파였다. 을에 제사 참례하려고 내려온 줄 알았는데 후성이는 제사 참례도 분열이가 당주로 있는 동이랑 집에 인사하러 가는 것도 한마디로 가볍게 거부했다. 저는 예수교를 믿습니다. 세례까지 받은 몸이 한 분 하나님 외에 신주단지나 제수 앞에 꿇어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성이는 마치 아버지의 신의가 잡기라도 되는 것처럼 능멸하듯 말했다. 아니, 뭐라고? 그럼 내가 송도까지 내려온 건 무슨 뜻이더냐? 시방 한 말을 하러 온 게지요. 그러니 아니 질서,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게나. 후성이가 벼랑간 말을 놓으면서 점잖게 타일렀다. 뭐라고? 이 녀석이. 거봐요. 나를 그지 신주단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면 우리 사이도 정식으로 처숙과 질서 사이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처지가 좀 딱하오. 나도 형한테 윗사람 노릇할 생각 추호도 없고 우린 그동안 그런 거 안 따지고도 잘 지냈잖수. 그럼 됐지 뭐가 아쉬워서 이제 와서 그 감대 사나운 전시집에 빌붙계시니까. 그러다가 성님 잃을까봐 겁나서도 난 실수. 후성이는 빈정대는 것 같으면서도 단호하여 종상이는 더는 설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딸을 데리고 미리 가 있는 동해랑 처가로 혼자서 뒤따라가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처럼 괘씸했고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었다. 누굴 놀리려고 내려왔단 말인가.